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불안하신가요? 아직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진 않을까? 숫자를 보면 볼수록 마음이 무거워지죠. 평생 아끼고 또 아꼈는데 왜 이렇게 부족하게 느껴질까요? 혹시 이런 고민 때문에 밤에 잠 못 이루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딱 3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통장 잔고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팔자 좋은 노년을 사실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돈이 많든 적든 진짜 행복하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셋째,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평생 돈에 쫓겨 살았는데 이제야 자유로워졌어요.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저도 팔자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하세요.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있어야 안심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진짜 편안할 수 있을까를 물어야 하는 거예요. 30분 후엔 여러분도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롭게 팔자 좋은 노년을 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돈 때문에 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고 돈을 모으기 위해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묽은 콩나물국에 밥 말아 먹었죠. 돈을 아끼기 위해 하고 싶은 것도 모두 미뤘습니다. 자식들 학비를 위해, 내 집 마련을 위해,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악착같이 평생 모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후가 되고 보니 완전 이상합니다. 돈은 어느 정도 모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더 모아야 할 것 같고 쓰지 말고 더 아껴야 할 것 같고 돈을 쓸 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했던 노후일까요? 돈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돈 때문에 불안한 노후를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무소유로 유명한 법정 스님은 평생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작은 암자에서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고 살았어요. 옷도 몇 벌 안 되고 그릇도 몇 개 안 되고 책상 하나, 이불 하나,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해 보였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불쌍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의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적게 가졌지만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고 초조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만큼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된다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온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진다. 물건 하나하나가 다 걱정거리가 된다. 잃을까봐 걱정하고 망가질까봐 걱정하고 도둑 맞을까봐 걱정하고 그렇게 결국은 물건들이 우리를 소유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물건을 가진 게 아니라 물건이 우리를 가진 거라고.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평생을 살았는데 나이 들어보니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더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모을수록 상대와 비교해서 오히려 더 부족하게 느껴지고 더 채울수록 더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물질의 역설입니다. 이게 돈의 함정입니다. 박순자 씨, 68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평생 돈을 모으느라 제대로 쓰지를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미루고 하고 싶은 것도 다 나중으로 미루고 살았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나면 쓰지, 집 장만하고 나면 쓰지, 은퇴하고 나면 쓰지. 이렇게 평생 미루며 살았대요. 그렇게 모은 돈이 지금 제법 됩니다. 자그마치 통장에 1억 5천이 있어요. 나쁘지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쓸 일이 없답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말을 안 들어 여행 가기도 힘들고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기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젊을 때 썼어야 했는데 건강할 때 썼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적당히 즐기며 쓰는 거였어요. 쌓아두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데 행복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 쓰는 거였는데,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시는 순자 씨를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떠신가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김영호 씨, 70세 남성은 다릅니다. 영호 씨는 돈이 많지 않지만 행복하다고 하세요. 국민연금 월 80만 원 받는 것과 조금 모아둔 돈 3천만 원으로 살아가는데 충분하답니다. 크게 쓸 일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요. 건강하게 아침에 눈 뜨는 사실이 그냥 축복이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를 산책하고 도서관에 가서 역사책, 소설책을 읽고 복지관에 가서 기타 배우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냥 매일이 즐겁습니다. 저녁에는 드라마 한 편을 보거나 트로트 음악을 듣는답니다. 특별한 일은 없지만 매일이 평화롭대요. 불안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그냥 오늘을 편안하게 평범하게 살아간다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좋아하는 빵집에서 빵을 사고 2달에 한 번은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그림을 사서 벽에 걸어두기도 합니다. 통장 잔고는 줄고 있지만 제 마음은 풍요로워요. 돈이 많았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이게 행복이 아니면 뭐가 행복이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편안한 노년 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박순자 씨처럼 돈은 있는데 쓰지 못하고 불안해하시나요? 아니면 김영호 씨처럼 돈은 적지만 마음 편하게 사시나요? 60대, 70대가 넘어서면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짜 부유함이 무엇인지, 진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그건 통장 잔고에 있지 않습니다. 집이 몇 채인지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싼 차를 타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부유함은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채고 이제 행동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것, 마음이 편안한 것,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부입니다. 이게 진짜 재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가난한 겁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마음이 초조하면 부족한 겁니다. 반대로 가진 게 적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부유한 겁니다. 많지 않아도 마음이 만족스러우면 풍요로운 겁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고 집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당히가 어렵다는 겁니다. 얼마면 충분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모아야 할 것 같고 더 아껴야 할 것 같고 끝없이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돈으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혹시 돈이 많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불안은 돈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은 불안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두려운 사람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의 뿌리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가진 게 없었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거라는 것을. 진짜 가난은 물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이 텅 빈 거라는 것을. 그래서 스님은 물질을 채우는 대신 마음을 채웠습니다.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떠오르는 해를 보며 기뻐하고 감사했고, 밥을 먹으면 맛있어서 감사했고, 해가 지면 빛나는 별과 달에게 감사했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바람 소리를 듣고, 새 소리를 듣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그게 스님의 부였습니다. 그게 스님의 재산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재산이 많든 적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알겠는데 어떡해요?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노년의 팔자 좋고 행복해지는 핵심 5가지 방법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비교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고, 저 사람은 나보다 집이 크고,
저 사람은 나보다 자식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가진 것은 초라해 보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옆을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비교를 그만두십시오. 남의 통장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십시오. 남의 집이 아니라 내 평화를 보십시오. SNS를 보면 더 심합니다. 모두들 여행 다니고 맛있는 것 먹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는 건 남들의 하이라이트일 뿐입니다. 그 사람도 집에 가면 아프고 외롭고 걱정이 많습니다. 다만 그걸 보여주지 않을 뿐이죠.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봅시다. 남의 삶은 남의 것이다. 내 삶은 나만의 것이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너무 쉽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한탄하지 말고 지금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잠잘 곳이 있으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밥 한 끼, 따뜻한 잠자리, 걸을 수 있는 다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잊고 삽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구나. 이것부터가 감사한 일입니다. 통증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쌓이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감사가 쌓이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해 봅시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감사하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만 생각하거나 공책에 적어보세요. 다음 날부터 여러분의 기분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작은 행동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셋째, 돈을 쓸 때 죄책감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 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껴야 한다고, 모아야 한다고,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솔직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돈은 당연히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까지 참으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먹어도 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도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 대단히 큰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적게 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선물로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마음껏 쓰고 싶은 곳에 돈을 써보세요. 갑자기 뇌졸중이 오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암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분수는 지켜야 합니다. 돈이 없는데 빌려서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있는데도 쓰지 못하고 사는 것도 불행입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들라고 있는 겁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다 물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벌어서 모은 돈, 내가 쓰고 싶은 데 쓰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좋아하는 빵 사 먹기, 좋아하는 친구와 당일 여행하기, 2달에 한 번 영화 보기, 가끔 꽃 한 다발 사서 집에 두기. 이런 작은 사치를 허락하세요. 돈은 조금 줄지만 삶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돈은 살기 위한 수단이다. 쓰라고 있는 거다. 넷째,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법정 스님은 송광사 뒤편 작은 암자에서 살았습니다. 불이람이라는 곳입니다. 정말 작은 곳이었습니다. 방 한 칸, 마루 한 칸,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장실도 밖에 있고 전기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불편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그곳을 사랑했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하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큰 집도 필요 없고 편한 시설도 필요 없고 그저 고요히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우리도 단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스님처럼 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소중한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일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려놓으십시오. 불필요한 물건,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욕심,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비워가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1, 2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설레이게 하는 마음에 드는 옷을 하나 사세요. 요즘 시장에 가면 봄 옷들 화사하고 이쁜 옷이 정말 많습니다. 좋아하는 색상,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몸에 딱 맞는 옷 꼭 하나 사 입고 봄 나들이 가세요. 새 생명이 가득한 자연으로 나가서 실컷 웃고 맛있는 거 먹고 사진도 찍고 오세요. 정말 잘했다 자신을 칭찬하시게 될 겁니다. 그 삶 속에서 진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팔자 좋은 상팔자 노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봅시다. 단순하게 살자. 필요한 것만 가지자. 5째, 오늘을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사시는 76의 최순옥 어르신은 젊은 시절 항상 바쁘게 사셨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교육, 시댁 챙기기, 어르신 본인을 위한 시간이라고는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둘이 각자 짐을 싸서 나가고 나니 처음으로 어르신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낯설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고 밥을 차려도 먹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 불을 켜놓고 주무셨다고 해요. 사실 최순옥 어르신에게 화분을 권한 건 이웃 할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골목에서 울고 계신 어르신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대요. 뭐가 그렇게 서러우세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이웃 할머니가 다음날 화분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거 말도 못하지만 들어줘요. 물 주면서 말 걸어봐요. 처음엔 우스웠다고 합니다. 화분한테 말을 걸다니. 그런데 해보셨대요. 오늘 날씨 좋다. 너도 좋지? 그 순간 어르신이 처음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웃었는데 창피하지가 않았다고요. 그 작은 화분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어르신 집에 가보면 베란다에 화분이 20개가 넘습니다. 주방엔 직접 담그신 된장과 매실청이 줄지어 있고 거실 한쪽엔 색연필 그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여쭤봤더니 어르신이 픽 웃으셨습니다. 외로울 틈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화분들한테 물 주고 말 걸고 유튜브로 체조 따라하고 점심 먹고 나면 그림 그리고 저녁엔 드라마 보다가 책 읽다 자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혼자 잘 노는 것, 이게 처음엔 낯설게 느껴집니다. 마치 혼자 밥 먹으러 식당에 처음 들어가는 것처럼요. 문을 열기 전엔 왠지 창피하고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앉아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시켜서 먹고 나오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엔 조금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엔 오히려 좋아집니다. 혼자 노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 한 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나이 들면 필연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시면 정말 혼자가 됩니다. 이때 두 부리로 갈립니다. 끊임없이 외부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허전함을 메우려는 사람과 혼자서도 내 안에서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사람. 전자는 늘 외롭고 후자는 늘 충만합니다. 꼭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 오늘은 오늘의 것만 생각하라.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오늘을 불안해합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그런데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10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고 1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확실한 오늘을 낭비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걱정하느라 시간을 보내셨나요? 제발 오늘을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오늘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한 끼 맛있게 먹고 오늘 한 번 웃고 오늘 밤 편히 자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내일 걱정하면 됩니다. 어차피 내일이 되면 그날도 오늘이 될 테니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봅시다.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된다. 내일은 내일의 일이다. 노년의 팔자 좋게 행복하게 사는 핵심 비밀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비교 그만두기, 매일 감사하기, 죄책감 없이 돈 잘 쓰기, 단순하게 살기, 오늘을 즐기면서 살기.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노년 인생은 이제 걱정 없습니다. 행복해지십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이미 여러분은 팔자 좋은 부자입니다. 마음은 훨씬 풍요로워질 겁니다. 돈이 많든 적든, 재산이 많든 적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비례하지만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비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돈이 있으면 그 이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100만 원이 있을 때와 1000만 원이 있을 때는 행복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있을 때와 10억이 있을 때는 행복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당히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살 수 있을 만큼이면 됩니다. 그 이상을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상을 위해 오늘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소함은 덕의 근본이다. 검소하게 산다는 건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고 욕심내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할까봐 걱정돼요.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 요양원비는 어떻게 하나,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면 어떻게 하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걱정이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그 불안이 돈을 만들어 주나요?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불안해한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뒤로 물러선 순간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밀어온 그 세월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사랑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묵묵한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이 지금 여러분을 여기 서 있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도 주셔도 됩니다. 꽃 한 다발을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을 드디어 시작하는 것. 내일 아침 신발을 신고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 그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바꿉니다. 70세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따뜻한 시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내일 시작하고 싶은 것 하나를 써주십시오. 그 한 줄이 지금 혼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용기가 되고 여러분의 황금 노후를 위한 다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 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일까요? 자식을 더 잘 키우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을 더 잘 챙기지 못한 것일까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만나뵌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도, 자식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70대 이상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노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1위가 하지 못한 말이었고, 2위가 가보지 못한 곳이었고, 3위가 화해하지 못한 관계였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사람과 관계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해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아시고 나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나중에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충 사는 오늘은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분들의 그토록 살고 싶었던 귀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달력에는 나중이라는 날이 없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것을 바꾸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나간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뿐이에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의 후회를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째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이 들수록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 1번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십시오. 평생 참으셨다고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경남 거제에 사시는 74살 박말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하고 싶은 말을 참으셨습니다.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이웃한테도요. 좋다는 말, 고맙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다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말로 꺼내는 것이 쑥스러우셨거든요. 우리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표현하는 것이 낯간지럽고 말로 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어르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동네에서 만나서 시집도 같이 가고 자식도 비슷한 때에 낳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기대던 친구였습니다. 어르신이 그 친구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으셨습니다.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 그 말이요. 근데 그 말이 늘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해야지, 다음에 만나면 해야지 하시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어르신이 달려가셨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친구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친구 손을 잡으셨습니다. 친구 손이 차가웠습니다. 평생 그 손을 잡고 웃고 울었는데 그날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어르신이 그 손을 꼭 잡으시고 귀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 고마워. 친구가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사흘 뒤에 친구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르신이 장례식장에서 친구 영정 앞에 앉으셨습니다.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정 속 친구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그 웃음을 바라보셨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들이 그제야 올라왔습니다. 웃겼던 기억들, 같이 울었던 날들, 고마웠던 순간들. 40년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영정을 보시면서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말할 걸 그랬다. 그 말이 영정 앞에서 어르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어르신 안에서 울렸습니다. 진작 말할 걸 그랬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표현되지 못한 감정의 무게라고 합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했을 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쌓이고 굳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전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무게가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어르신이 집에 오시는 길에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자.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자. 그날 이후 어르신이 달라지셨습니다. 남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요. 보고 싶어서요. 친구가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어르신이 웃으셨습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친구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마침 내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한참을 전화통화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을요. 그 전화가 그날 친구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자식한테도 달라지셨습니다. 아들이 먼 길을 달려왔을 때 예전엔 그냥 들어오라고만 하셨는데 그날은 문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왔구나. 보고 싶었어.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어르신을 안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말은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때가 있듯 말도 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꽃이 지듯 말도 사라집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속에 있으면 내 것이지만 꺼내면 두 사람 것이 돼요. 나눠야 두 배가 돼요. 친구한테 못한 말이 평생 후회로 남았어요.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해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말을 오늘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혹시 가보고 싶으셨던 곳이 있으십니까? 아직 나중으로 미루고 계신 곳이요. 나이 들수록 행복하게 사는 법. 두 번째입니다. 가보고 싶은 곳은 지금 가십시오. 충북 충주에 사시는 77살 김옥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에게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셨습니다. 경주였습니다. 어릴 때 교과서에서 불국사 사진을 보고 언젠가는 꼭 가봐야지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야지. 근데 자식들이 어리고 살림이 빠듯하고 몸이 좀 나아지면 하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이 다 크고 나서는 이번엔 남편이 편찮으셨습니다. 남편 몸이 좀 나아지면 가야지. 그러다 남편이 먼저 가셨습니다. 어르신이 남편 떠나보내시고 한동안 멍하게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장롱을 정리하시다가 오래된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거기에 가보고 싶은 곳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주 불국사, 전주 한옥마을, 강릉바다. 어르신이 그 수첩을 보시다가 눈물이 나셨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려고 적어놨던 것들이었거든요. 이제 혼자 가야 하는데 혼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셨습니다. 그냥 수첩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다 딸이 놀러 왔습니다. 어르신이 그 수첩 이야기를 하셨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가면 어때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가는 게 무슨 재미야? 딸이 말했습니다. 가는 게 재미있는 거잖아요. 함께 가는 사람이 없으면 아버지 생각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어르신이 그 말이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며칠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버스표를 예매하셨습니다. 경주 가는 버스요. 혼자요. 버스를 타시는데 손이 좀 떨리셨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혼자 여행을 가다니 싶으셨습니다. 그래도 가셨습니다. 불국사 입구에 내리셨습니다. 돌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천천히요. 다리가 좀 아프셨지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불국사 앞에 서셨습니다. 어르신이 그 자리에서 한참 서 계셨습니다. 교과서에서 보던 그 건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어르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셨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당신과 같이 오려고 했는데 내가 혼자 왔어요. 혼자여도 용기 내서 당신이 옆에 있다 생각하고 왔어요. 어르신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순간 남편이 그리워 뺨위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한평생 살아왔던 순간순간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살짝 미소 지으셨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그 한마디가 평생의 나중을 끝냈습니다. 어르신이 그날 불국사 경내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빨리 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걸으셨습니다. 처마 끝을 보시면서 걸으셨습니다. 그날 어르신이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혼자서요. 셀카를요. 평생 셀카를 찍어본 적이 없으셨는데 그날 찍으셨습니다. 집에 오셔서 딸한테 그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표정 좀 봐요. 너무 좋아 보여요. 어르신이 그 말을 들으시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나 좋아 보이는구나.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뤄온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성취감과 함께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했던 것을 오늘 하는 순간 뇌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나중이라는 말은 사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혼자 가면 어쩌지, 나이 들어서 가면 이상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나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간 불국사 앞에 서게 됩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없어요. 달력에 나중이라는 날은 없어요.
오늘만 있어요. 가고 싶으면 지금 가세요. 혼자 가도 돼요. 혼자 가는 것도 여행이에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언제 가실 겁니까? 나중으로 미루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지금 가십시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된 갈등이 있으십니까?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세 번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전남 광양에 사시는 76살 최수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에게는 오래된 가족 갈등이 있으셨습니다. 남매 간의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으셨던 남매였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재산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그 뒤로 20년 동안 말을 안 하셨습니다. 명절에도 서로 시간을 달리해서 다녔습니다. 어르신은 그 동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끓으셨습니다. 억울하셨고 서운하셨고 분하셨습니다. 그 감정이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였습니다. 어르신이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냥 용서해. 나이 들어서까지 그러면 뭐가 좋아?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 내가 왜 용서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어르신이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20년 동안 품고 사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생이 아팠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수술을 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어르신이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어릴 적 동생이 귀여웠는데 왜 동생하고 이렇게 되었을까? 동생은 미운 사람인데 왜 잠이 안 오지? 어르신이 새벽에 누워서 생각하셨습니다. 동생이 위독해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어르신이 스스로 놀라셨습니다. 동생이 그냥 미운 줄 알았는데. 어르신이 며칠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차를 타셨습니다. 동생 집 쪽으로 가셨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대문 앞에 서셨습니다. 초인종이 보였습니다.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담장 너머로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어릴 때 동생과 같이 그 감나무에서 감을 따던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까르르 웃으며 재밌던 적도 있었어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어르신이 결국 돌아서셨습니다. 차에 타셨습니다.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에 오시는 길에 마음이 조금 가벼우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는데도요. 동생을 만나러 가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지는 것 같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이 다시 차를 타셨습니다. 동생 집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여전히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이번엔 차에서 내리시자마자 걸어가셨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딸깍.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 동생이 나왔습니다. 얼굴 안 보고 산지 얼마 만인지 20년 만이었습니다. 동생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두 분이 마주 보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동생분이 말했습니다. 왔어?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분이 마루에 앉으셨습니다. 대추차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차를 드셨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게요. 20년의 침묵과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20년의 침묵은 차갑고 딱딱한 침묵이었는데 그날의 침묵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차를 다 드시고 나서 어르신이 일어나셨습니다. 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동생이 문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어르신이 돌아서서 걸어가시는데 동생분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 어르신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손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분노하는 것은 남이 지른 불에 내가 타는 것과 같다. 불을 지른 것은 상대방인데 타는 것은 나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오래된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되는 것은 내 손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동생 얼굴만 한번 보려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20년 동안 내가 나를 가뒀던 거예요. 이제 그 감옥 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 관계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안아줘야 합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좋으십니까? 나 자신이 좋다. 나는 잘 살아왔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망설여지신다고요? 선뜻 그렇다고 하시기 어려우신 분이 계시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경북 영천에 사시는 79살 이말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스스로에게 가혹하셨습니다. 더 잘해야 했는데, 더 참아야 했는데, 더 잘 키워야 했는데, 자식이 힘들면 내 탓, 남편이 힘들면 내 탓, 집안이 어려우면 내 탓. 그 자책이 평생 어르신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르신이 잘한 것들도 많으셨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자식 셋을 다 가르치셨고, 시부모를 10년 넘게 모시셨고, 남편 병치레를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대단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그것들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잘못한 것들은 아주 크게 보셨습니다. 자식한테 한번 크게 화를 냈던 것, 시어머니한테 퉁명스럽게 대했던 것, 남편한테 서운한 말을 했던 것, 그것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 있으셨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계실 때면 그 기억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그 자책이 어르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울컥울컥한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르신 팔순 생일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손주들도 왔어요. 케이크에 불을 켰습니다. 다들 박수를 치셨습니다. 어르신이 소원을 비시고 불을 끄셨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는데 중학교 다니는 손녀가 어르신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자신이 좋아요? 어르신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웃으시려다가 멈추셨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자신이요? 그 질문이 어르신한테 처음으로 오는 질문이었습니다. 평생 누구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손녀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할머니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어르신이 한참을 있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소리 없이요. 케이크 앞에서 가만히 할머니의 뺨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녀가 놀라서 할머니 왜 울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눈물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나 자신이 좋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 싶어서. 그날 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어르신이 혼자 방에 계셨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으셨습니다. 거울을 보셨습니다. 거울 속에 79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머리가 하였습니다. 어르신이 그 얼굴을 오래 보셨습니다. 그러다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이말래, 너 정말 잘 살았어. 평생 동안 진짜 수고했어. 그 말이 처음엔 어색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나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하셨습니다. 말래, 너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러다 세 번째 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나셨습니다. 이번엔 큰 소리가 났습니다. 평생 누구한테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잘 살았다고, 수고했다고. 가족들도 남편도 자식들도 그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스스로도 한 번도 그 말을 자신에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거울 속 자신을 보시면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참 열심히 살았네. 잘했어. 어르신은 그날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깊은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창밖으로 둥근 달이 밝게 비쳤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낮은 노인일수록 우울감과 고독감이 높고, 반대로 자기 수용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를 안아줘야 남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자책은 내가 나를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남이 나를 때리면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때리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가장 잔인한 폭력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폭력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순이 돼서야 거울 보면서 잘 살았다고 했어요. 진작 했어야 했는데 그게 제일 후회돼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드시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 말이 진심이니까요. 거짓이 아니니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5번째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십니까? 70이십니까? 75이십니까? 80이십니까? 그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이 가장 젊었던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다. 오늘 이 하루를 충분히 살아야 한다. 오늘 4분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친구를 보내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을 오늘 하기 시작하신 박말순 어르신, 혼자 불국사에 가셔서 드디어 왔구나 하신 김옥순 어르신, 20년 만에 형제집 초인종을 누르신 최수님 어르신, 팔순 생일날 밤에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잘 살았어 하신 이말래 어르신.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 할 걸 그랬어요. 그 한마디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또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입니다. 후회 없이 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오늘 가보고 싶은 곳에 가는 것, 오늘 용서하는 것, 오늘 나를 안아주는 것,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말래 어르신이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달력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옆에 이렇게 쓰십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딱 6글자입니다. 그런데 그 6글자가 어르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날짜를 쓰고 나면 이상하게 하루가 아깝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게 돼요. 전화도 하고 어디도 가고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그 6글자가 저를 움직이게 해요. 오늘 여러분도 달력을 꺼내십시오. 오늘 날짜 옆에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리고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것,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는 것, 오래된 관계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아니면 거울 앞에서 잘 살았어 한마디 하는 것. 딱 하나만요. 그 하나가 오늘을 후회 없는 날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5가지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 오늘 하기, 가보고 싶은 곳 지금 가기, 용서는 나를 위해 하기, 내가 나를 먼저 안아주기, 그리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 기억하기. 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후회는 지나간 것에서 옵니다. 그런데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의 후회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늘을 잘 산 날들이 쌓이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고, 평생 뒤에서 받쳐주셨고, 평생 먼저 챙겨주셨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고, 억울해도 참으시고, 무서워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삶이 이미 대단한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리고 내일 아침 달력에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 말이 진심이니까요. 거짓이 아니니까요.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오늘 5가지 중에 가장 가슴에 남으신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 이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실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희망과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밝아지는 분, 힘든 일이 있어도 금방 털고 일어나는 분, 자식한테 서운한 일이 생겨도 그날 저녁에는 이미 웃고 있는 분, 그분이 특별히 좋은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딘가 다릅니다. 표정이 다르고 걸음이 다르고 말 한마디가 다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삶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고 나이를 먹을수록 삶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고 일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김영자 씨, 올해 68살입니다. 평범한 한국 어머니입니다. 25세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키우기, 시어머니 봉양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늘 나중에 하자고 미뤄왔습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이 어려서, 나중에 아이들이 학교 갈 때는 바빠서, 나중에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나중에, 그 나중이 어느새 68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등산 같이 가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어디로 등산 갈까? 그랬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엄마는 시간 많잖아요. 그냥 엄마가 알아봐줘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어차피 엄마는 시간 많잖아요. 전화를 끊고 영자 씨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컥하며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다는 것. 아들의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참고 시간을 썼는데 이제 내 시간은 아들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시간은 그냥 남는 것이고 남는 것이니까 아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봐 주면 되는 것이고. 영자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영자 씨에게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면서 영자 씨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 사람들의 7가지 비밀.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부모가 행복해야 관계가 살아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희생해야 자식이 행복하다고. 내가 참아야 관계가 평화롭다고. 그런데 이것이 착각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할 때 옆 사람보다 자신이 먼저 착용하라고요. 왜냐고요? 내가 쓰러지면 옆 사람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꼭 이렇습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식도 진짜로 편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억지로 웃는 것을 자식은 압니다. 엄마가 힘든데 괜찮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은 느낍니다. 그 느낌이 자식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불편함이 자식이 연락을 줄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해집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고 있어야 자식이 부모에게 전화하고 싶어집니다. 영자 씨는 그날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알아봐 달라고 한 등산 코스. 영자 씨는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바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코스를 혼자 먼저 가봤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산에 갔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엄마가 먼저 가봤어. 여기 너무 좋더라. 같이 가자. 아들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혼자 가셨어요? 등산 다녀왔어. 대박. 다음 주에 같이 가요.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자식이 따라옵니다. 행복은 전염됩니다. 두 번째 비밀, 사랑과 희생을 구분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 나를 없애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사랑이고, 내가 불편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내가 참아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입니다. 그리고 희생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고무줄을 생각해 보세요. 고무줄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너무 세게, 너무 오래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집니다. 한번 끊어진 고무줄은 다시 붙지 않습니다. 관계도 꼭 이렇습니다. 너무 희생하면 어느 순간 내가 끊어집니다. 더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끊어짐이 때로는 갑자기 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나는 것,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무줄이 끊어지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영자 씨가 아들의 그 한마디에 그렇게 무너진 것이 바로 그 신호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너무 당겨온 고무줄이 거의 끊어지려 했던 것입니다. 브로니 에어는 오랜 기간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돌본 호스피스 간호사입니다. 그분이 기록한 책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후회의 말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았더라면, 남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 후회를 여러분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세 번째 비밀, 편리한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편리한 부모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불러도 오는 부모, 어떤 부탁도 들어주는 부모, 자신의 일정을 자식 일정에 맞춰 바꾸는 부모. 그 부모가 자식에게 편리합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집니다. 어차피 엄마는 시간 많잖아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심리학에서 경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이것도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난로를 생각해 보세요. 난로는 따뜻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탑니다. 반대로 너무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춥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따뜻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꼭 이렇습니다. 너무 밀착하면 서로 상처를 줍니다. 너무 멀면 관계가 식습니다. 적당한 거리, 그것이 경계입니다. 경계가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더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항상 있는 것은 귀한 줄 모릅니다. 가끔 없을 때 비로소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영자 씨는 그 뒤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주말에 오겠다고 하면 예전에는 토요일 아침부터 청소하고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친구와 약속이 있으면 아들에게 말합니다. 일요일 점심에 와라. 처음에 아들이 좀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바빠요. 그 말이 영자 씨에게는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내가 바빠도 된다는 것. 내 시간이 귀해도 된다는 것. 네 번째 비밀, 관계를 살리는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는 관계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라는 것을, 얕은 관계를 많이 가진 것보다 깊은 관계 하나가 건강과 행복에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런데 관계를 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바라봐야 상대가 보입니다. 상대가 보여야 그리워집니다. 그리워야 관계가 살아납니다. 경기도 여주에 사는 72살의 김순덕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분은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주 찾아가서 문제였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아들 집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반겼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자 며느리가 조용히 힘들다고 했습니다. 순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쁜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너무 자주 갔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뒤로 순덕 씨는 한 달에 한 번만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가는 날이 되니까 며느리가 반겨줬습니다. 아이들도 외할머니 온다고 좋아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오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기다려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거리가 그리움을 만들었고 그리움이 관계를 살렸습니다. 5번째 비밀, 오래된 감정의 빚을 탕감하십시오. 사과받지 못한 것, 이제 내가 먼저 놓아드립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이말순 씨는 가을 오후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30대에 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첫 장을 펼쳤더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참았다. 시어머니한테도 참고, 남편한테도 참고, 아이들한테도 참고, 돈을 아끼느라 혼자 부엌에서 묽은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 먹으며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나는 언제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그 문장 앞에서 말순 씨는 한참 멍하니 멈췄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몇 장 더 넘겼습니다. 오늘 또 울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눈물이 났다. 말순 씨는 그 문장에서 더 이상 넘기지 못했습니다. 일기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락방 작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걸 왜 이렇게 오래 들고 살았을까? 일기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억울했던 기억들, 참았던 말들, 끝내 못다한 이야기들. 다락방 상자 깊숙이 넣어두고 살았지만 사실은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몸은 이른이 됐는데 마음은 그 30대의 무게를 여전히 들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오래된 분노와 억울함을 반추하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낮추고 혈압을 높이며 면역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용서는 도덕적 선택이 아닙니다. 내 몸을 살리는 선택입니다. 말순 씨는 그날 일기장을 버릴 것 봉투에 넣었습니다. 처음으로 손에서 떠나보내는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오래 들고 있다가 내려놓을 때 나오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6번째 비밀,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미 행복이 있습니다. 영자 씨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좋았던 것 3가지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니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커피가 맛있었다. 오후에 창가에 햇볕이 들었다. 저녁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다. 별것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공책에 쓰다 보니 하루가 생각보다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못 보고 지나쳤을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심리학적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나쁜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편향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 10가지와 나쁜 일 1가지가 있으면 뇌는 나쁜 일 하나를 훨씬 더 크게 기억합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한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들을 지나치고 나쁜 것들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감사일기는 이 뇌의 습관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매일 좋은 것을 찾는 연습을 하면 뇌가 점점 좋은 것을 먼저 보도록 바뀝니다. 안경 렌즈를 바꾸는 것처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7번째 비밀, 돈은 나의 행복을 위해 씁니다. 전남 나주에 사는 75세 오정임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 대학 학비, 결혼 비용, 집 마련 보태는 것까지. 자신은 한 번도 비싼 것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옷 한 벌도 세일 때 샀고 외식은 생일에만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통장에 꽤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진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는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좋아하는 것을 하셔야 해요.
심장이 많이 지쳐 있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분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 이제 어디에 쓰지? 평생 모아왔는데, 평생 아껴왔는데, 그런데 정작 내가 쓸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자랐고, 남편은 먼저 갔고, 남은 것은 통장의 숫자였습니다. 그 순간 이분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나한테는 아꼈을까? 왜 내가 원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뤘을까? 그 나중이 이제 없다면 어쩌나? 뒤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오정임 어르신은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전통 찻집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제일 좋은 차를 시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데 혼자 들어와도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차 한 잔이 나왔을 때, 그 향기가 코끝에 닿았을 때 이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이게 이렇게 좋은 것인데?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당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당신을 만든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결국 즐거움이다.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이 진짜 삶이다. 이 두 말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 희생했던 세월, 무시받았던 순간들. 그것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기로 선택하느냐가 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은 즐거움입니다. 남을 위한 즐거움이 아니라 나를 위한 즐거움.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영자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봄날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울었던 영자 씨가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 동네 수채화 모임에 나갑니다. 젊을 때부터 그림을 배우고 싶었는데 항상 나중에 하자고 미뤘습니다. 이제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는 아들 집 방문은 영자 씨가 원할 때 갑니다. 아들이 와달라고 해도 그날 다른 일정이 있으면 다른 날을 잡습니다. 처음에 아들이 어색해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됐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합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이번 주 시간 있어요. 영자 씨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왜? 보고 싶어? 아들이 말합니다. 네, 보고 싶어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이 찾아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살아야 자식이 그 삶이 궁금해집니다. 이제는 자식의 엄마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한 문장이 영자 씨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60세, 70세 이후 인생이 가벼워졌다고,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7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가 행복해야 관계가 살아납니다. 내 행복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둘째, 사랑은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셋째, 편리한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경계가 있어야 소중해집니다. 넷째, 거리두기는 관계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그리움을 만들고 그리움이 관계를 살립니다. 다섯째, 오래된 감정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섯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이미 행복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일곱째,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 돈, 이 시간, 이 기회를 지금 나를 위해 쓰십시오. 이번 주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미뤄온 것 하나를 오늘 시작해 보십시오. 아무리 작아도 됩니다. 찻집에 혼자 들어가는 것도 좋고, 꽃집에서 화분 하나를 사는 것도 좋고, 오래전에 가보고 싶었던 곳에 혼자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오늘 가장 마음에 닿은 한 가지를 써주십시오. 혹은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나도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진 적이 있다. 그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한 줄이 지금 노년을 힘들게 사시는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위로와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가족과 함께 있어도 문득 외로워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밥상 앞에서, 거실에서, 손자들이 떠드는 소리 속에서 내가 왜 이러나 싶어 얼른 고개를 돌리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로 살지 못할 때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가장 외롭습니다. 통계청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노년층은 단 29.9%에 불과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105세까지 사신 김형석 철학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70세가 넘어서야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혼자 사는 노년이 더 축복인 진짜 이유 5가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뀔 것입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이금순 씨, 올해 73살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의 시작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68살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텅 빈 집에 혼자 앉아있던 첫날 밤, 금순 씨는 이 집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며느리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손자들도 할머니 온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금순 씨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손자들이 재롱을 부리고 밥상에 사람이 있고 집안에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착했습니다. 잘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안에서 금순 씨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며느리 눈치에 부엌에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도, 화장실 순서를 맞출 때도, 손자들 훈육 방식이 내 생각과 달라도 아무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명절에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왔습니다. 금순 씨는 그날 자기 방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아들 집인데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금순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금순 씨는 착한 엄마였고 조용한 시어머니였고 말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금순 씨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마트 앞에서 동갑내기 친구 박순이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순이가 너무 밝았습니다. 얼굴이 환했습니다. 전에 알던 그 조심스럽고 수척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반짝였고 걸음걸이도 가벼웠습니다. 금순 씨가 물었습니다.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순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 혼자 살거든. 금순 씨는 순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섭고 적적했는데 지금은 아침마다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보고 싶은 TV 보고,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가끔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더 예뻐 보인다고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혼자 살고 나서야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금순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순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밝은 사람이었나? 저 얼굴이 진짜 순이 얼굴이구나. 그날 밤 금순 씨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한번 살아봐야겠다. 진짜 내 방식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말렸습니다.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금순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걱정 말고. 그리고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이사 오던 날 저녁, 짐도 다 풀지 못한 채 바닥에 앉아서 금순 씨는 혼자 웃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다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금순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을 다닙니다. 젊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는데 살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반에서 목소리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오는 날이면 금순 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말합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금순 씨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 요즘 잘 살거든.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박순이를 마트 앞에서 만났던 그날, 금순 씨가 본 것은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순 씨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혼자 사는 노년이 왜 더 축복인지 이제 5가지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 리듬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경남 통영에 사는 최봉남 씨, 올해 72살입니다. 이분은 45년을 남편의 리듬에 맞춰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봉남 씨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화를 내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자상한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사람이어서 늘 외로웠지만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45년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 혼자 맞이한 아침, 봉남 씨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니라 7시에 냉장고를 열어 좋아하는 나물을 꺼냈습니다. 국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물 몇 가지에 밥 한 공기. 밥상을 차려놓고 앉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아침이었구나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은 것입니다. 내 리듬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게 됩니다. 나는 아침형인가 저녁형인가? 나는 조용한 것이 좋은가 시끌벅적한 것이 좋은가? 나는 국을 좋아하는가 나물을 좋아하는가? 이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나라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그 본질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사치처럼 느껴지신다면 50년 가까이 남의 리듬에 맞춰 사신 분이라면 이제 내 리듬을 찾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사시면서 이 자유가 왠지 미안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미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유가 바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관계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매일 보면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면 소중함을 잊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윤말숙 씨, 올해 70살입니다. 이분은 5년 전까지 딸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딸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 손자 둘을 봐줬습니다. 가까이 있으니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을수록 작은 것들이 쌓였습니다. 손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딸이 곁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받아주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줘도 아이들이 안 먹으면 왠지 서운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사소한 다툼을 해도 눈에 보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경계가 무너지면 관계도 서서히 닳습니다. 윤말숙 씨는 결국 분가를 결심했고 지금은 버스로 30분 거리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삽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딸이 더 자주 연락을 합니다. 손자들이 할머니 집에 오고 싶다고 조릅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가 전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윤말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살 때는 딸이랑 매일 봤는데 왜 그렇게 서먹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볼 때마다 반가워요. 같이 사는 것이 사이를 가깝게 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을 때 보는 것이 사이를 가깝게 합니다. 매일 보면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면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감사함이 사라지면 관계는 서서히 식습니다. 반면 거리가 생기면 만남이 소중해집니다. 전화 한 통이 반가워집니다. 같이 먹는 밥 한 끼가 특별해집니다. 일본의 저명한 노년학자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는 말했습니다. 가장 건강한 노년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깊은 온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가까이 있되 붙어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오래,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혼자 사시면서 자식과 멀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오래 사랑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혼자 있어야 비로소 나를 만납니다. 소음이 없어야 내 안의 소리가 들립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임순예 씨, 올해 69살입니다. 이분은 평생 조용히 살았습니다.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시댁 식구들이 있었고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늘 누군가가 있었고 늘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혼자가 된 첫 해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이 적적했습니다. TV를 켜놓고 소리라도 들어야 덜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소음이 없어지자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의 소리였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뜨개질이 다시 하고 싶어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손댈 시간이 없었는데 문득 실과 바늘이 그리워졌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뜨개질 수업이 있다는 걸 알고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코를 하나씩 떠가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달 뒤에는 손자에게 줄 목도리를 완성했습니다. 손자가 그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임순례 씨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인식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지를 아는 것. 그런데 이 자기인식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자랍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고 늘 무언가를 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자신을 들여다볼 틈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은 그 틈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것이 있으십니까? 젊을 때 하고 싶었지만 미뤄온 것이 있으십니까? 조용한 지금 이 시간이 그것을 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건강을 내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몸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됩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는 박옥희 씨, 올해 74살입니다. 이분은 자녀 집에서 함께 살던 시절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늦게 자는 집이어서 덩달아 늦게 잤습니다. 손자들 입맛에 맞춰 요리하다 보니 짜고 단 음식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출퇴근을 해야 해서 아침에 손자 등교 준비를 도왔고 그러다 보니 아침 운동을 나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몸이 알아서 맞춰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더 자주 아팠고 혈압이 오르내렸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나와 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면 시간을 고정한 것이었습니다.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밥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짠 것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고 좋아하는 나물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 일은 아침 산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집을 나서서 해변을 30분씩 걸었습니다. 강릉 바다는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줄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주치의가 물었습니다. 요즘 뭘 달리 하셨어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박옥희 씨는 말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건강한 노화 지침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신체 활동이 노년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춰 살면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제대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내 몸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에서 수면과 식사와 운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그 세 가지를 내 손으로 챙기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건강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그리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단단합니다. 대전에 사는 한미숙 씨, 올해 71살입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첫 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그 말이 처음에는 걱정으로 들렸지만 나중에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외로움과 혼자 사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미숙 씨는 생각해 봤습니다.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꼈던 때가 언제였나? 놀랍게도 가장 외로웠던 때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진짜로 봐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북적이는 명절 상 앞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 같았던 날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 날들. 그때가 가장 외로웠습니다. 반면 혼자 있을 때의 고요함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실 때,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을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시간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고독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 자신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이 있어서 누리는 충만함입니다. 한미숙 씨는 지금도 혼자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쓸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드디어 나랑 친해진 것 같거든요. 지금 혼자 사시면서 외롭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건지 아니면 아직 나 자신과 친해지지 않아서 어색한 건지. 나 자신과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번 친해지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편안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홀로 강진 땅에 머물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벗들과 떨어져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00여 권의 책을 쓰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만났습니다. 선생이 남긴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알 수 있다. 홀로 있되 외롭지 않은 것. 그것이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나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리듬을 되찾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나를 발견하고 내 몸을 돌보고 고독 속에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혼자 사는 노년이 가진 조용하지만 강한 힘입니다. 이금순 씨는 오늘도 아침 7시에 혼자 밥상을 차립니다.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금순 씨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 혼자 웃습니다. 마트 앞에서 순이를 만났던 그날,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자기가 딱 그 모습이라는 걸 압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자 사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내 리듬을 되찾고 나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관계는 거리가 생겨야 더 깊어집니다. 보고 싶을 때 보는 관계가 매일 보는 관계보다 더 따뜻합니다. 셋째,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나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단단한 노년의 힘입니다.
이번 주 안에 실천할 작은 숙제를 2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조용히 혼자 앉아 내가 요즘 진짜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뜨개질이어도 좋고, 라디오 듣기여도 좋고, 산책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다시 찾아야 할 나 자신의 단서입니다. 둘째, 자녀에게 전화할 때 먼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 요즘 잘 지내. 보고 싶으면 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살고 있는 사람으로 먼저 서십시오. 자녀가 더 자주, 더 반갑게 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혼자 사는 분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혼자가 된다는 것이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혼자 밥을 차렸을 때, 처음 혼자 명절을 보냈을 때, 처음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낯섦과 쓸쓸함을 견뎌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하신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하루하루를 버텨오신 그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로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최복남 씨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먹고 싶은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임순례 씨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뜨개질 바늘을 다시 잡았습니다. 박옥희 씨는 강릉 바닷바람을 맞으며 매일 아침 걷습니다. 한미숙 씨는 드디어 자기 자신과 친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금순 씨는 오늘도 혼자 밥상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찾아낸 행복은 누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다. 그 말이 아직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친해지면 됩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창밖의 노을을 혼자 바라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여러분만의 단단하고 따뜻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참고, 이렇게 많이 맞춰주고, 이렇게 오래 뒤로 물러서며 사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사랑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도 주셔도 됩니다. 혼자이기에 가능한 삶이 있습니다. 혼자이기에 더 깊어지는 하루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를 위해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